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버블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은행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돈의 원리 5부 마지막 시리즈로 은행과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남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경기 침체에서는 기업, 개인, 정부 모두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미 0%에 가깝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큰 경기 부양에 효력은 없습니다. 모두가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과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돈 찍기, 말 그대로 머니 프린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우리는 Q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지출, 소비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증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4부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방법인 지출 삭감, 부채의 구조 조정, 부의 재분배는 돈, 신용, 대출의 양을 줄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것은 신용 창출과 똑같이 돈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새로운 돈을 찍어낼 수 있지만 이 돈을 금융자산 또는 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들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연준은 크게 국채, 주식, 기업 채권, 그리고 주택담보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 국채를 산다는 건 반대로 정부가 빚을 지면서 연준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가 연준에게 돈을 빌려서 필요한 곳에 뿌리기 위해서예요. 연준이 정부의 국채를 사는 건 역사적으로 주식시장과 민간 부분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정부는 돈을 공급받고 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연준은 주식이나 기업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연준은 기업 채권을 매입해서 기업들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준은 주택담보채권, MBS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채권 매입은 대출 금리를 낮추어서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한 자산은 연준의 자산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시중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이러한 자산 매입은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연준은 찍어낸 새로운 돈으로 금융 자산을 매입해서 자산의 가치를 다시 올려줍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도도 회복이 될 것이고 신용이 좋아진 사람들은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경제에 새로운 자극을 또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연준은 찍어낸 돈으로 금융자산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매력을 잃게 되고 경기 침체에서도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준에게서 국채를 발행해서 새로운 돈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즉, 연준과 정부의 역할이 다릅니다. 연준은 새로운 돈을 발행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돈을 발행할 수 없지만, 돈을 찍어낼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다시 촉진시키기 위해서, 부양시키기 위해서 은행과 정부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4부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책도 같이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M2 머니 서플라이를 보면 22년 4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08년에 최초로 돈을 찍기 시작하면서 2020년 두 번째로 돈을 찍어내면서 연준과 정부는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번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20년도에 또 한 번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서 21년, 2년 동안 상승한 돈의 양을 보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상승한 돈의 양과 똑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새로운 돈을 찍었는데 부작용이 없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는 돈이 부족한 현상인데 너무나도 많이 풀어버리는 바람에 디플레이션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랐습니다. 은행과 정부는 이렇게 협력해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침체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기 둔화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 폭락과 실업자 증가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 아름다운 경제 축소, beautiful deleveraging도 가능합니다. 균형이란 지출 삭감, 부채의 구조 조정, 부의 재분배, 머니 프린팅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 정책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경제만 공부하고 경제 상황만 보고 있는 연준도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21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렸죠. 만약 연준이 금리를 미리 올리기 시작했다면 인플레이션은 9%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인 상황에서 돈을 무작정 푼다고 해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돈의 양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도 상쇄됩니다. 적정 수준으로 돈을 찍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 아무리 많은 양의 돈을 찍어도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일본이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돈을 발행해야 합니다. 즉 머니 프린팅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균형 있는 정책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고 대출자들의 신용도도 좋아지면서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 빚에 대한 부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빚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지출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제 둔화나 침체는 끔찍하지만 정말 잘만 대응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제 침체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하고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차피 은행과 정부는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면 되는 거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냥 신용입니다. 신용이 창출됨으로써 경제가 성장했고 신용이 축소되면서 경제도 같이 축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신용이라는 놈의 변동으로 인해서 경제의 세 가지 패턴인 첫 번째 생산성 증가, 두 번째 단기 부채 주기, 그리고 세 번째 장기 부채 주기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생산성 증가 패턴에 장기 부채 주기를 그 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부채 주기를 그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겪는 경제 패턴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이 달리오가 설명하는 경제 템플릿입니다. 물론 경제는 이 템플릿보다 더 복잡하지만 이 템플릿을 이해하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이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GDP를 그린 그림인데 1809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적으로 2%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율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1860년도와 그리고 1930년도에 큼직큼직한 장기 부채 사이클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신용과 빚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용과 빚이 없다면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없고 소비도 지출도 늘릴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생산성 증가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 증가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매우 장기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이 없었다면 경제는 지금과 같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GDP가 연 2%로 성장해 왔다면 신용 없이는 단 0.1%,
만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으로, 빚으로 미래의 돈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100년 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용, 빚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신용이 나쁜 것은 항상 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과도한 소비나 무리한 투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빚은 물, 불, 원소들과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가 가장 큰 효율을 만듭니다. 즉, 빚 자체를 과소비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소득을, 우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거죠. 그래야만 빚에 대한 부담을 안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30인치 어마어마한 TV를 사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리게 되면 해당 대출은 저의 소득을 높이는 곳이 아닌 단순한 소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추가적인 빚을 받게 되거나 제가 은퇴를 해서 소득이 줄어든다면 이 신용대출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사업이나 자격증 등 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출을 했다면 결국 제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 삶의 질도 높아질 뿐더러 그로 인해 빚에 대한 부담도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신용으로 인한 돈의 증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생존하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소득보다 빚의 증가가 빠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DTI나 DSR을 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빚을 많이 못 지게 하려고 그런 제도들이 생겨난 거죠.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미래에 갚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파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빚은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빚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반면에 소득이 빚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빚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증가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빚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신용 그리고 빚이 없으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빚과 신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에서 돈의 증가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빚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신용 그리고 빚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신용과 빚을 나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금 등의 투자를 통해서 나의 소득이 증가하는 곳에 빚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내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용과 빚이 없으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 증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경제에서 생산성 증가는 꾸준히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지 않다면 결국 성장하는 경제 안에서 나는 도태되고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든 내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본능적으로 이걸 느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돈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강의의 100%를 이해하고 현재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어느 지점으로 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가지 자본주의 생존법은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